네, 오늘 오전부터 계셨으면 굉장히 피곤하시죠? 예, 종합토론 시간에 또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또 여기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좀 즐거운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필원 선생님께서는 느껴지는 느낌하고 있는 그대로의 느낌, 그다음에 느끼는 것, 느끼는 느낌. 그럼 이제 능동적으로 주체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자아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탐진치가 묻어나서 느껴지는 그 느낌을 이제 구분을 해주셨고 그거를 이쪽은 신수, 이쪽은 심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수, 신수, 심수 그죠? 그러니까 수행을 한 사람은 있는 대로의 느낌은 알아차리지만 그것을 탐진치를 섞어서 어떤 심수로 이렇게 끌려가지는 않는다라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권성만 선생님 맨 마지막에 감각, 느낌을 감각, 직감, 정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정서 차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뭐 제가 뭐 정리할 시간도 시간도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선생님들 간에 상호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유교와 불교를 같이 언급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서도 또 뭐 서로 이제 동의하는 부분 또 어떤 문제 제기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뭐 철학과 심리학과의 관계에서도 또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는 점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스님께서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한영주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는데 제가 그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발표하는 내용이 좀 충분치 못했거나 또는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어떤 그 감정이나 느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두 분께서 하시면서 좀 부정적이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능한 차단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불교에서는 느낌을 차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아까도 뭐 하우성 교수님께서 외단한 니로다라고 해가지고 느낌의 멸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느낌을 멸진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경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낌에 수반하는 탐진치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느낌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초기 불교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님 옆에 계시기니까 왜 초기 불교의 느낌을 그렇게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도 불교의 기본적인 전제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감정의 문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중국 불교, 동아시아 불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유교하고는 좀 다른 점은 유교는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발지중 이발지화라고 하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거든요. 나중에 신유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고 불교 같은 경우는 그것을 타고 가는 문제, 그러니까는 감정을 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은 감정으로부터 한쪽은 언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 쪽은 물은 얼어 있다. 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물은 얼어 있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싶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중국 불교 같은 경우는 그것을 유교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재단할 수 있다.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선종 같은 경우는 남종성 같은 경우는 그 물이 어떤 거든지 관계가 없다. 물론 뭐 비유라는 것은 100% 적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관점의 문제라기보다는 세계관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상인격에 대한 문제. 이상인격에 대한 문제. 감정의 물결을 파도를 타고 간다 이 말씀은 아마 한영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었나요?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었나요? 비슷한 건데요. 조금 그게 다릅니다. 유교입니까? 선불교입니까? 아니 저거는 신유학이에요. 그러니까 선불교를 거친 뒤에 그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신유학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건데,
그런 얘기가 있는 건데 엄밀한 의미로는 사실 다릅니다. 예. 엄밀한 의미로 뭐가 다른 거냐면 유교는 결국 입세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입세주의는 윤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부분으로부터 완전히 탈각될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는 인식론, 결국 선불교는 인식론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당나라 말에 신유학이 신유학이 어떤 비판을 이제 신유학이 처음 맹하기쯤에서 무슨 식의 비판들을 하냐면 평상심시도가 맞고 일체가 다 깨달음이라면 남종선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입니다. 앉아 있고 정지되어 있는 정적인 건 없습니다. 모든 행동 자체가 다 긍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평상심이 도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깨달음이라면 너네 굳이 뭐하러 출가하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굳이 출가 안 해도 되잖아. 현실을 그냥 다 긍정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논리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는 출출세간의 사실은 문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불교가 동아시아에서 변형되면서 나타나는 극복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동아시아의 선불교는 끝까지 제대로 된 해명을 못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되면 사실은 해명될 수 있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성선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불성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판단 중지의 문제지, 마음에 뭐 본래적으로 선하다든지 그런 거는 생각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그게 진화론이 던진 문제죠. 진화론 다윈이 지금 한 200년 됐고, 그 다음에 종회기원 쓰여진 지가 한 150년 좀 지났는데, 다윈이 얘기하는 거는 성선은 굴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불성이 있다거나 뭐 본성이 선하다거나, 그 다음에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성선 이런 개념들은 사실 불가능하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작용 그 자체에서 행복을 본다. 남종선에는 그 개념이 있어요. 당나라 남종선에는. 그렇게 되면 현대의 행복론하고 정확하게 일치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선불교가 뭔가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대세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많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진화론에다가 숟가락 얹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초기 불교가 이 파도가 없는 얼어붙은 물과 같다. 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럼 다퉈보시죠. 예, 기본적으로 초기 경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게 되면 붓다는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사고타미가 아들을 잃고서 괴로워할 때 그 아들을 잃고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괴로움을 직시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석가족이 멸망할 때 붓다가 3번에 걸쳐서 이제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그 석가족의 멸망을 지켜보거든요. 그때 제자가 일찍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고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하는 모습을 뵌 적이 없습니다. 얼굴빛 때문에 가사빛까지 바랬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한 부분이 또한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미산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대반열반경에서도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그 감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하지만 그 감정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감정에 압도되어서 번뇌가 치상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 감정 자체에 대해서 고목회해 그것은 초기 불교에서 입장에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나무나 마찬가지게 되겠죠. 근데 적어도 초기 불교에서도 뭐 표현의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뭐 냉철하게 통제해야 된다거나 이 감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의 문제가 어떻게 촉발됐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주의를 기울이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할 뿐인 것이지, 감정 자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저의 이해 방식입니다. 감정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성이 없었다면 출가주의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성외왕, 그러니까 그냥 왕으로서 존재하면서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세속과 다른 출가주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율의 기본 전체들이 어떤 거냐면 감정에 대한 기본 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결핍으로 만들어가느냐, 내적인 집착을 덜어내는 걸로 만들어가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들은 그러니까는 뭐 음악을 하는데 가서 듣지 마라. 그 다음에 꽃이나 향수 같은 것들을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르거나 가지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감정에 대한 통제 부분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정 자체를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거는 대승에 와서나 가능한 얘기지 초기 불교에서 감정 자체를 저는 그렇게 순화시킬 수 있거나 안 그러면 그렇게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석가족이 몰락했을 때나 안 그러면 사리불이 돌아가셨을 때나 안 그러면 아나율이 졸다가 걸렸을 때나 몇 번 화를 내신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 부처님 생애에서 보면 감정은 잘 통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예, 감정이 통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촉발되기 위해서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 느낌에 내재되어서 느낌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주의를 기울이신 것이지 느낌 자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경전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아까 발표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느낌 속에는 탐진치의 성향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 성향에 의해서 착색된 느낌은 부정적인 정서로 표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이 느낌 자체가 문제있다든가 이러한 입장은 적어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영조 선생님 두 분의 지금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아까 평상심이 곧 도다라고 이제 선불교가 기치로 내세우면서 또 작용시성 그렇게도 하죠. 그 인간의 평상의 일상적인 무슨 활동, 느낌, 생각들이 다 도이고 완전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저는 지금 유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모든 이제 인간의 활동들을 전폭적으로 그냥 그 자체로 그걸 긍정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식이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삶에는 이제 훈련과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 평상심도 엄청난 훈련을 거쳐야 겨우 이제 평상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 주어진 마음 자체의 일상이 곧 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임재나 우문 같은 건 거의 뭐 일종의 이게 광풍이죠.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임재의 파격에 운문의 광풍이 있는데 뭐 다 아실 거고요. 근데 또 한편 조주에 이런 화두가 있죠. 그러니까 늘 마당을 쓸고 있으니까 왜 마당을 쓸고 있냐고 문제 하나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기 또 하나 날아온다 이렇게 하면서 또 쓸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감정이든 생각이든 이게 나날이 점검되고 이제 훈련돼야 하는 것인데 그런 성찰 자체가 이제 결여되면 상당히 좀 이게 위태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하다가 우리 한 10년 전에 학생한테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때 자기가 아픈데 그때 무슨 학회한답시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해가지고 자신이 너무 힘들었다. 근데 일을 시키려면 직접 시키지 않고 왜 한 다리 건너서 다른 선배를 시키는 바람에 항의도 못했다 이러면서 이제 메일이 날아와서 그때는 제가 정말 생각도 못하는 테마인데다가 하여튼 성찰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일상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둬서 될 일이 아닌
그리고 이게 지금 특히나 이게 주자학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주자학이 아까 그 성격 우리 구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성격이 뒤틀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금 유교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예학이라고 불리는 일상적인 행동 규범, 그다음에 정치 제도, 뭐 이것들이 이제 유교의 중심이고 그 이제 제일 말위에 제사상 차리는 법에서부터 여성들을 괴롭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교의 중심 본령은 심학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The cultivation of mind, 마음을 어떻게 개발하고 훈련할 거냐. 그러니까 예학은 영 일단 2차적인 거고요. 마음의 개발에 관한 학문이 유교의 본령이에요. 근데 이게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는 완전히 지금 잊혀진 학문이 되어버렸죠. 제가 거기에 이제 꽂혀서 그동안 연구를 좀 해왔는데 주자학이 구현하고 있는 바는 두 가지예요. 맹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닭이나 개가 이게 집을 낳았으면 온 식구들 풀어서 찾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자신을 되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개 한 마리, 닭 한 마리보다 자기 마음이 더 못하다는 거죠. 이게 유교 심학의 문제의식이 중추에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마음, 집 나간 마음을 어떻게 찾아올 거냐. 이게 굉장히 불교적으로 들리시잖아요. 그 기본 코드는 같고요. 두 번째 무릎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약지 손가락, 이게 이름이 없죠. 무명지니까. 별 기능이 없다는 뜻이겠죠. 근데 선천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뭐 별로 이제 뭐 아프지도 않고 큰 무슨 기능상의 문제도 없는데, 누군가 어딘가 용한 의사가 있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라도 고치러 간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기 이 손가락이 남과는 다르다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맹적인 이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이게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는 자기 망각이라는 사태 하나가 핵심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인간의 성격 자체가 뒤틀려 있다. 누구나. 근데 이거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의사 찾아서 손가락부터 고칠 생각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이게 유교 주자학은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태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수많은 수행 방법이 나왔죠. 그중에 가장 이해하기 까다로운 대목이 인간의 성격 이전에 기지지성이라고 불리는데 성격이 원천적으로 우리가 지금 뭔가 뒤틀려 있다는 건데 이걸 각성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정, 그러니까 내가 뭐 감정으로 발산되는 분노나 슬픔, 뭐 이것들을 성찰하고 하는 건 오케이. 눈에 보이는 거죠. 주자가 원래 자기 철학을 완전히 한번 뒤바꾸는데요. 그걸 구설에서 신설로라고 그래요. 근데 구설은 이 감정을 쫓아다녀요. 내가 사물에 대한 자극, 감정.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게 좀 정리하고 좀 성찰해 볼 거냐. 너무 피곤한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양반 생각에 나중에 신설로 돌아올 때는 자기 마음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저층에 기본적인 구조가 이게 잘못돼 아까 그 우리 어렸을 때 상처 같은 거, 이 양반 아마 유전적인 상처 같은 것도 생각한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 사람들마다 약간 뒤틀리는 문제가 있는데다가 가정 환경, 그다음에 직업 등등 때문에 인간이 자연스럽게 원래 우주가 자연이 나에게 준 뭐 불규칙한 불성을 어떤 장애 없이 자연스럽게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다는 거고 그 성인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자들은 그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감정의 조절이나 합리성 못지않게 인간 내부의 무의식적인 치료까지를 감당을 해주고 성격 구조를 바꾸자. 아까 그 도식처럼요. 원생도식처럼. 이렇게 해줘야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정말 인간이 더 이상의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기 본래 갖고 있는 바탕이 자기 스스로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최적의 형태로 발현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연비의학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소화기가 하늘을 창공으로 확 나르잖아요.
물고기가 확 연못에 뛰고 그냥 모든 인간이 최고의 생명력을 우주로부터 누구나 늘 처생물처럼 받고 있는데 그걸 온전히 발휘하려고 있지 못하다는 게 이제 문제고, 그걸 어떻게 이제 이거를 훈련 기술을 발휘해서 그 원래 그 생명을 찾아올 거냐, 이제 이거 이제 최용의 구도로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 그게 이제 지금 유학의 과제 구조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격과 무의식까지를 어떻게 한번 환골탈태 시켜볼 거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그게 주작의 기획이고 지금 잊혀진 기술이 됐죠. 심학이라는 게. 한영 선생님 말씀을 조금만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실까 봐 그러는데, 한영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유교는 주자학입니다. 여기서 유교는 그러니까 신유교 안에서 주자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명학만 같아도 지금 한영 선생님하고 완전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유교는 대부분 다 그냥 선진유교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자학은 불교를 거친 유교라서 이런 수양론 같은 경우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청나라 초기만 같아도 이런 것들은 불교에 오염되고 그 다음에 도교에 오염된 그런 신유교 자체를 비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청나라 초기 학풍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유교가 유교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나라 유교는 성리학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유교라고 그러면 거의 성리학, 주자학 이렇게 이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사군 때부터 유교가 들어왔고 그 유교가 들어온 뒤로 성리학이 들어온 거는 고려 말이죠. 그러니까는 성리학이 힘쓴 거는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 안 된 거예요. 근데 한 선생님 말씀하신 그 맹자에서의 그 구방심, 그 마음을 찾는다든가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시 유학 자체가. 맹자는 당나라 때 움직이기 시작해서 다시 아니 그 송나라 때 다시 복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 말부터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도통설 얘기할 때 거기 주렴계하고 그 다음에 정호 선생이 선성우성이 부절을 합쳤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그 도통설 때 맹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 전에는 맹자는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나라 때까지 맹자는 주류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불교가 그 초기 불교부터 복잡 다단한 과정을 거치듯이 유학 또한 이 복잡 다단한 거가 들어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기로 합시다. 예. 아 근데 제가 뭐 잘못 이야기했나요? 권성만 선생님께서 미소띤 얼굴로 보고 계셔서 성격을 개조해야 된다 유학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그게 도식 그 치료 기법처럼 생각을 바꾼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윤리학을 막 공부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이 성격이 윤리적으로 바뀌지는 참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을 바꾸는데 정말 어떤 심리적인 우울 뭐 이런 것들을 다 바꾸는데 인지치료, 도식치료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그것도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께 여기 질문 온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의식적 정보 처리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휴식, 이완, 명상 등의 기능으로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질문하시는 분은 휴식, 이완은 그 무의식적 정보 처리를 활성화시키는 거일 수 있겠지만 명상은 무의식적 정보 처리를 통한 심리적 경험을 자각하는 과정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완하는 그거랑 불교적인 어떤 뭐 불교든지 어떤 명상의 그거는 좀 구분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선생님 그 감정 제가 의식적 정보 처리를 많이 못하니까 하나 해결한 다음에 예. 뭐 명상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지금 질문 주신 분의 말씀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체는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잘 풀리지 않을 때 그것에 계속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때때로 그 과제를 좀 내려놓고 그래야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가 조금 더, 왜냐하면 이게 서로 경쟁적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식적인 정보 처리에 집착하게 되면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가 상대적으로 억제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보면 어떤 과제를 내려놓고 뭐 쉬거나 때로는 멍 때리기를 하거나 뭐 이런 등등 순간에 어느 순간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의식적으로 많은 정보를 모아서 그러나 그 수많은 정보들이 얽히고 설켜서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을 무의식 속에 이 쉬는 과정을 통해서 내려놓게 되면 때때로 우리의 그 지혜로운 무의식이 조정을 해서 뭔가 어떤 단서를 의식에 올려보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흔히 그 창의성을 중시하는 외국의 기업 중에서는 직원들을 뭐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게 해서 막 일만 빡세게 시킨다고 해서 결코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출퇴근도 좀 자유롭게 하고 중간에 좀 쉬게도 하고 놀이도 하고 이제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했을 때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뭐 그런 맥락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의식적인 정보 처리, 바쁘고 효율을 강조하는 이 사회 속에서 조금 이제 이런 그 뭐 내려놓음, 쉼, 그리고 명상도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뭐 저도 명상을 자주 하는데요. 제가 하는 명상은 좀 멍상입니다. 멍상.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쉬는 거. 예. 그래서 뭐 화두를 두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그런 좀 쉬자. 기계를 너무 빡세게 돌리지 말고 그러면 무의식에서 돌아가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이게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을 그냥 거칠게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정말 그냥 이완하고 좀 쉬는 멍 때리기랑 같은 걸로 봐서 되겠냐 이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 멍 때리기와 구분되는 어떤 특정한 명상이기보다는 그 이렇게 의식적인 사유를 약간 멈추는 거기에 집중을 좀 멈춰나가는 거가 일종의 무슨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상도 뭐 통찰 명상 쪽도 있고, 예. 또 뭐 집중 명상도 있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명상을 다 아우르는 말씀은 아니고, 하여튼 우리 뇌를 너무 혹사시키지 말자. 좀 쉬게 하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 쉬는 방법이 그럼 뭐냐? 뭐 저는 명상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아까 발표하실 때 이 의식 집중된 의식하고 주변 의식하고 이렇게 도표화하시면서 아주 초점이 진하게 하얗고 까만 거 하시고 우리들한테 여러분들은 식사하고 오셔갖고 좀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혹시 이걸지 모릅니다 하면서 흐리멍텅하게 퍼져 있던 근데 그게 멍 때리기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순간에 사실 성성적적하다는 게 뭐냐? 그걸 과연 어떻게 표현할 거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한편으로는 또렷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요할 수 있는 이게 보통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거죠. 사실 뭐 그 영역까지는 제가 감히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 우리 보통 사람들 뭔가 이렇게 지나치게 초점적으로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면 주변 의식이 약화되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또 너무 이렇게 눈동자가 풀려 있으면 초점이 약화돼서 정교한 정보 처리를 못하고 이제 이런 그 과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잠깐만요. 이 성성적적이 뭐 성가의 기본 표현이긴 한데 아주 재미있게도 7개 아까 제가 막 소개해드린 성학 지표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성은 깨어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적적은 고요하다는 뜻이고 적광전 이렇게 있잖아요. 적은 아까 육바라밀 중에 수많은 주변의 상념들로부터 자유로운 모든 소음을 잠재운 아마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근데 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은 깨어 있다는 거죠. 이게 주저하게 생각하는 아까 중화론 말씀하셨는데 중과 화,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의 평정과 조화로운 감정이 서로 연동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감정이 조화롭기 위해서는 중이라는 평정이 기본 바탕이 돼야 하는데
그 중이 성성적적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들은 아직 오지 않고 자극은 아직 없고, 그렇지만 삶으로 생각하거나 분석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각은 깨어 있는 상태. 이게 좀 사마타 비슷한 그 구조를 미발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중이었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확보하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조화로운 감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혼자 있을 때든 자극이 없을 때든 지금 멍 때리든 하여튼 명상을 하든 늘 자기 가장 심층부에 있는 자신과 만나기 위해서 계속 시시때때로 노력하고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을 통칭해서 주자학이 공경할 경자, 경하나라고 불렀어요. 원래 경이라는 말은 목적가 있어야 되잖아요. respect, 뭘 존중한다니까. 경천, 하늘을 공경한다. 경형, 형을 공경한다. 경군, 임금을 존경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주자학이 자신의 방법론을 서로 설득하면서 불교로부터 이게 기본을 빌려온 거죠. 그래서 목적을 떼고 나서 이게 경의 내면을 향하게 됐는데, 경은 내면에서 늘 깨어있는 상태, 그렇지만 혼란되지 않은 정신의 상태를 지정하고 이걸 시시각각 이제 연습하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 몇 가지 금기가 있는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지금 있는 이 지금 상태가 앞으로 뭘 이제 금전적이든 뭐든 얻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되고, 과거를 회상해서도 안 되고, 미래에서 끌어와서 무슨 금강경의 그 득산 스님 그때 얘기처럼 하여튼 그런 훈련들이 깊어지면 매우 이게 바닥이 토대가 튼튼해지면서 감정이 점차 이게 여유롭고 조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감정을 따라가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 전에 이 토대를 갖다 다지고 있으면 매우 자연스럽게 사람이 변화가 이제 따라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선생님께서 성악 그 집에 나오는 그 적적성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불교로 보면 적적이 결국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는 공적이고, 그때 그렇다고 잠드는 게 혼침에 빠지는 게 아니고 성성하게 깨어 있으니까 적적성성이고, 이제 불교에서는 공적 신령하게 안다, 공적 영지. 뭐 원효 같으면은 그 본성이 자기 자신을 신비롭게 안다. 그래서 성자신해. 이게 이제 이 불교에서도 그런 거를 중시했었고 유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다소 그냥 멍 때리기하고는 좀 뭔가는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명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권선만 선생님께 아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신 건데, 그 감정을 왜 정서 뭐 꼭 우리가 이모션을 번역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모션이 감정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정서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특별하게 감정이라고 하시지 않고 계속 정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있는가, 둘을 어떻게 구분하시는가? 뭐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이모션을 흔히 심리학계에서 정서라고 번역을 하고요. 이게 심리학은 서양 학문이라서, 그러니까 서양의 용어를 이제 번역해서 쓰죠. 그래서 에펙트라는 용어도 있고, 뭐 feeling.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정서라고 쓰고, 일반적으로는 감정이라는 용어를 더 흔하게 쓰죠. 또 이 밖에 이제 무드라고 그래서 기분이라는 게 있어요. 기분은 어떤 외부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이렇게 우울한 기분이, 특별한 일도 없는데 기분이 쭉 가라앉아서 지속되는 어떤 정조, 뭐 이런 걸 구분하기도 합니다. 뭐 깊은 뜻은 없이 그냥 쓴 겁니다. 학술적으로 정서라고 쓰기 때문에. 예, 또 질문이요. 그 감정의 파도에 빠지지 않고 파도를 타는 것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이러셨고, 또 뭐 이필원 선생님한테 그 마음을, 느낌을 알아차리라고 하는데, 그 알아차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예, 파도 타기에 대해서 뭐 해주실, 파도를 타고 넘는다. 예. 초기 불교하고
선불교하고 가장 큰 차이를 그냥 일화로 얘기를 해드리면요, 경전에 나오는 일화로 얘기를 해드리면 초기불교에서 부처님한테 어떤 사람이 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선생님은 명상을 하는데 수레가 500대가 지나갔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대단하다.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한때 명상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소랑 사람이랑 죽었었어. 그런데 나 그거 몰랐었어. 이러니까 그 양반이 선생님이 훨씬 더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꼽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율장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비구니 스님들 같은 경우가 한적한 데서 혼자 수행하지 마라라는 대목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더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더듬는 걸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초월 명상 개념이고 감각이 차단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전등록에 보면 오대산에서 그 오대산 간파, 그 조주 간파 아주 재밌는 얘기, 그 다음에 그 노파 얘기가 있어요. 노파 얘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선승에게 계속해서 이제 평생 동안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대접을 해준 거예요. 후원을 해준 거예요. 경제적으로 먹을 거랑 전부. 그리고 나중에 자기 딸을, 근데 말은 좀 잘 안 맞아요. 노파인데 딸이 또 젊어. 그래서 딸이 가서 딸한테 실험을 해보라 하는 거예요. 너 가서 옷 벗고 한번 거기 안겨봐라. 그랬더니 옷 벗고 안기니까 식은 재와 같아서 나는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대답해요. 그랬더니 그 노파가 그 얘기를 듣고 딸한테 듣고 그 암자를 태워버립니다. 파자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런 식의 사람은 올바른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선시대가 되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서화담 얘기를 보면 서화담과 지족선사 얘기도 거의 스토리가 비슷한데, 거기서는 서화담이 우세하다는 판단을 해요. 그게 성리학적 판단이에요. 일종의. 이렇게 성리학적 판단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는 게 꼭 나쁜 거냐에 대한 판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파도를 타고 간다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은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정해놓고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고, 시시각각 달라지면서 자기가 그 감정과 하나된 상황에서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마치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이, 파도는 유사이래로 똑같은 파도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지구와 달의 인력관계로. 그래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거고, 그것을 그 사람은 순간적인 느낌으로 계속 그 힘을 이렇게 역이용해서 즐겁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존재하지만 그 사람은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선에서 말하는 이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이 도대체 어떤 거냐? 제주껏. 그건 제주껏. 그 감정이 타는데도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이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그 상태를 넘어서는 자기 자신의 정말 적적성석한 본성, 이거에 대한 어떤 통찰, 견성 이런 게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는 보통 해탈 직연. 아까 여기서도 지금 우리 필원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에도 뭐가 있냐면, 느낌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동양 철학에는 느낌을 본다라는 개념, 보는 주체로서 나를 이렇게 이질화시키는, 그러니까 제3자적으로 만드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직자적인 개념입니다. 선불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 철학 분야, 서양 심리학 분야 두 분 이렇게 서로 통하는 부분도 있고 비판하실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그 주작에서 성격의 교정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공하는 휴움도 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 교정하는 기준이 뭔지 이제 그게 궁금하고, 근데 휴움은 이제 반성을 통해서 성격을 교정하고, 이제 그 성격을 교정할 때 그 기준은 그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견해, 통용되는 그런 뭐 후기에는 그걸 직설적으로 상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제 관행이나 관습이나 상식에 따라서 교정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의 교정 기준이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람마다 반성 능력이 참 다르잖아요. 천차만별이고, 어떤 사람은 뭐 반성 좀 해, 뭐
성찰을 좀 해라 이래도 속이에 뭐 경일 끼고 이런 절대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너무 반성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반성 능력에 좀 차이 이런 걸 어디서 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주작을 이해하는 가장 그 어려운 난관이 주작이 인간의 본성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주의 그 도라고 불리는 어떤 자연적 과정의 힘하고를 동일시하거든요. 똑같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인간 내부의 본성과 그대로 닿아 있고 어찌 보면 동질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에다가 이 양반이 인의의지를 넣어놨어요.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잘 반성하지 못하지만 우리 내부에 인이라고 불리는 사랑의 힘과 의라는 공정성, 타인에 대한 예의, 그 다음에 신뢰라는 것이 인간의 원래의 자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근데 늘 이제 이 먹고 사는 점이 바쁘고 가정 환경마다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 에너지가 제대로 숨을 못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적인 이 자꾸 뒤틀린 욕구들이 인간을 가로막고 있어서 무슨 단단한 돌처럼 그리고 자기 내부의 본성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타자와 교감하지 못하고 있는 기본 병폐를 노청하고 있다는 거죠. 이 도를 어떻게 깰 거냐 이게 이제 주작 훈련의 관건이고 성격의 개조도 자기 내부의 인 혹은 사랑, 공정성이 발현되는 형태를 계속 의식하면서 그 형태로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제 성격의 개조에 해당하겠죠. 그 평소에 이게 일이 없으면 그냥 그거를 이제 명상을 통해서든지 혹은 자기 내부 힘을 통해서든지 늘 잃는 거죠. 사람들이 요새 그런 진화 심리학 쪽의 책도 많이 나오는데 인간이 정말 원래 이 성선설의 기본 구조가 이게 타인을 위해서 다 승리한다고 뭐 얘기 많이 나오죠. 어린 7, 8개월 된 짜리 꼬마들을 이렇게 TV 앞에 놓고요. TV 앞에 그 삼각형을 밀어 올려서 도와주는 친구 하나, 막 괴롭히는 친구 하나 이렇게 인형들을 2개 맞춰놓고 실물을 나중에 갖다 주면 이 7, 8개월 된 짜리가 그 삼각형을 괴롭히던 애를 발로 차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지각이 생기기 전부터도 인간에게 지금 사랑이 무엇인지 협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아마 이게 알고 있다는 게 증자일 수도 있겠다. 저는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요 에너지들을 어떻게 해방시킬 거냐라는 것이 이제 주작의 기본적인 과제죠. 그렇게 그게 잘 되면 본래의 성이라는 에너지가 정으로 중에서 화로 자연스럽게 이제 과불급 없이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발휘될 거다 이거죠. 우리가 잔인하게 된 것은 타인에게 잔인하게 된 것은 또 혹은 이기적이 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저지르는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에릭 프롬이 한 얘기인데 타인을 대하는 태도랑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가능성을 따지지 않는 사람은 타인도 함부로 대한다 이거죠.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도 존중할 것이다. 이게 연속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와 이타의 이분법은 뭔가 잘못 설정된 거라고 아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주작도 똑같은 식으로 생각을 하죠. 예, 그러니까 성격 교정의 기준을 흉처럼 이렇게 상식 이러면 이게 좀 외적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동양은 굉장히 이 기준을 내적으로 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권성만 선생님께 아까 그 직감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그 덕윤리학에서 그 직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루면서 좀 초기적인 그건 아니래도 어쨌든 직감이라는 게 영어로는 뭐죠? 인투이션 뭐 이런 말도 쓰고. 그 직관 아닌가요?
직감은 이제 감정인데 그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덕윤리에서 예를 들면 그 직감이 그 도덕적인 원리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 허클베리 핀의 예를 들 때요, 그 허클베리 핀이 노예 그를 이제 그 노예 사냥꾼한테 흑인 노예를 숨겨주는 그 장면에서 이제 그때 당시의 판단은 노예는 그 타인의 소유물이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허용됐으니까 타인의 소유물이고 타인의 소유물은 돌려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그러면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직감 때문에 이제 숨겨주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직감적으로 그 행동이 자기는 옳은지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반성을 해보면 그게 옳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직감이라는 것이 때로는 어떤 도덕 원리를 따르는 것보다도 뭐 더 중요하다, 이런 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감이라는 거를 이제 센시티비티 또 이런 말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게 어떻다라는 판단을 못했는데 무의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나 왠지 뭔가 이렇게 따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저희들은 이제 센시티비티 이런 걸 쓰는데 그 심리학에서는 영어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그 느낌이라는 것을 감각, 직감, 정서로 3분에서 설명한 게 아마 세계 최초의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외국에도 그런, 저도 이제 이 주제를 받고 혹시 이 주제를 다룬 학자가 없을까 뒤져봤는데 별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느낌이라고 할 때 저 사람 왠지 느낌이 좋아. 이번에는 뭐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건 감각도 아니고 정서도 아니고 그럼 뭘까? 그러니까 뭔가 직감 이런. 근데 직감이 항상 정확한 거 아닙니다. 직감이 틀리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의 직감으로는 이게 옳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처럼 초기 부적응 도식에 얽혀 있는 사람들은 흔히 현실을 왜곡하는 직감을 많이 갖습니다. 그게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저 이런 느낌이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 중에 굳이 말한다면 이런 직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고, 이 직감이라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지, 이게 윤리나 덕과 어떻게 관련되느냐는 것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사람마다 개인차가 많다. 윤리랑 관련되려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경험에서 좀 체화되어서 나오는 느낌, 이런 거야 되겠죠.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근데 갖게 된 건 아닐 거고. 그것도 문화권에 따라서 예.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이거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 문화적인 어떤 판단과 관련된 것이지, 그냥 직감을 근거로 해서 옳고 그름, 도덕의 선악을 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감과 도덕의 관계는 굉장히 좀 얽혀 있고 복잡한 논의일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직감이 탁 들었습니다. 저는 제 직감을 믿고, 저희가 이제 청중으로부터 온 이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긴 했지만 계속 우리끼리만 이 마이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청중에서도 의견 있으신 분,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질문해 주시죠. 오늘 이제 자현 스님하고 이필원 선생님께서 굉장히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요즘 캐나다에서 유행하는 멍크 디베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멍크라는 우리 멍크가 아니고 멍크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내 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재밌는 디베이트를, 패널 토론을 하는 건데, 주제를 선정하고 서로 찬반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토론 후에 누구 쪽으로 더 많이 갔는지 그게 이제 해볼까요? 예,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이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셨는데,
저는 초기불교 전공자이면서 어릴 때부터 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어록도 저 나름대로 많이 읽었고요. 그래서 두 개를 저는 늘 소통을 하면서 초기불교와 선불교는 정말 접점이 잘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있는데 왜 이걸 자꾸 놓칠까? 아까 지금 두 분이 아까 이필원 선생님께서는 그냥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스토리에서 정말 정치한 것들을 지금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뭐 그 벼락이 치고 했는데 부처님이 전혀 몰랐다 하는 것은 사마타 위지의 수행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사마타 위퍼사나를 고루 닫고 있었을 때는 전혀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도 아무리 깊은 명상에 들어가 있더라도 적어도 일선에서는 다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한 것들을 서로 좀 나눌 수 있어야지 선불교와의 근본적으로 소통이 되지. 초기불교는 완전히 계획주의고 어른과 같고 이런 판단은 굉장히 왜곡을 많이 시킵니다. 선불교는 그냥 호탕하고 이것 또한 왜곡입니다. 선불교도 굉장히 정치한 자기들 절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호탕함이 나오고 그 평상심이 나오는 거지 그걸 떠나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뭔가 지금 이 불교가 통합되는 지점을 자꾸 잊어먹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멍크 디베이트가 나중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제가 잠깐 수보 스님 뵀는데 예. 굉장히 새로운 통찰을 요즘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뭐냐면 그 초기 불교와 선불교가 만나는 접점을 알아차리신 거예요. 어떤 스님을 통해서. 근데 이 접점이 있었을 때 한국 불교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뭐 질문이 아니라 제 예. 의견을 타진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예. 멍크 디베이트를 하시는데. 예, 미산 스님께서 초기 불교, 선불교였던 공통점이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대승불교, 선불교 지금 하고 있는데 불교가로부터 너무 멀어진 걸로 가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하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해 주시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릴 거고 질문을 한 다음에 그 질문을 저한테도 했기 때문에 저도 답을 드릴 거예요.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오늘의 제목이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계신 선생님들이 지급의 느낌이 좀 축복에 가까운지 수렁에 가까운 느낌인지가 좀 궁금해서 한 분 한 분께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모임에 해마다 몇 년째 오고 있습니다. 그 오는 이유는 항상 여기에서 주시는 저 제목이 저한테 좀 감흥을 주고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온 그 이제 느낌에 관한 얘기는 다른 때와는 달리 제가 뭔가 이제 판단이나 지식적으로는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그다지 이제 감흥을 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데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또 궁금하고 그렇지만 이 모임을 계속 저로 하여금 오게끔 하는 추동은 저는 이 관련 학자는 아니고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 친절한 느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느낌에 대한 그 감사함, 이런 느낌이 저를 여기에 오게 하는 거지. 여기에 오신 어떤 선생님이 뭐 유명한 분이라거나 이제 굉장한 지식을 얻기 위한 그런 욕망으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오늘처럼 그러니까 저를 말하자면 저는 약간 좀 수렁에 빠진 건 아니고 수렁의 1% 정도 더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지금은 느낌은 어떠신지 그리고 각각의 뭐 초기 불교, 선종, 주작 과 그 입장에서 그 느낌을 지금 어떻게 그 소화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히 들려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각 분야에서 느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발표에서 쭉 됐었던 얘기고 지금 이 순간 어떤 느낌이신지를 좀 얘기해 달라는 겁니까? 제가 그냥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무조건 수렁입니다. 어깨가 이게 뭐가 동자신이 몇 명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막 땅에서 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주제의 선명성 문제인데요. 사실 맨 처음에 저희가 모임을 처음에
계획서 같은 걸 할 때 얘기가 있었는데 느낌이라는 주제가 지금 아까 이필원 선생님하고 사실 얘기도 그거거든요. 저는 감정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이필원 선생님이 느낌이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그게 약간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 주제의 선명성이 느낌만 가지고 했을 때 이걸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감정까지 이렇게 포괄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넓힌 거예요. 그래서 느낌에 초점을 맞추면 약간 말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맞을 거예요. 그 정확한 신기입니다. 예, 오락가락한 느낌. 근데 지금 현재의 느낌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해주신 말씀 있으신가요? 있다. 예, 맨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입장을 발표해 주실 시간을 드릴 거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네, 미산 스님. 필원 선생님께 지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하신 분의 질문하고 연관돼 있는데 사실은 느낌이 어떻게 수행론적으로 이게 그 수행 방법으로 직결될 수 있는가를 책에서 밝히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느낌이 아까 따뜻하고 좀 더 명료하고 수렁이 아니라 축복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분명히 고행과 수행 같은 것은 느낌을 매우 중요하고 느낌을 타고 들어갔을 때 거기서 연기고리를 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육다 외다나를 아주 철저하게 그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느낌이라고 하는 부분을 초기 불교에서 다룰 때 일단 느낌에 대해서 압도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수행론적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폭류처럼 우리에게 엄습하는 어떤 사태라고 볼 때 그 느낌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권성면 교수님도 그렇고 다른 저희 선생님께서도 발표하실 때 이 느낌이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 때부터 이제 학습되어 온 일종의 패턴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그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남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동일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일단 지켜보기 아까 지금 저기 자연스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초기 불교에서 본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선불교하고 조금 입장이 다른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는 기능이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념처 수행에서도 보게 되면은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빠자나띠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하게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것은 내가 익히 알고 있었던 부분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이른바 여실지견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이제 느낌이라고 하는 수렁에 빠지지 않고 느낌을 이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지혜를 이제 발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느낌에 대한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느낌에 압도당하지 않고 느낌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느낌을 있는 그대로 하는 거. 뭐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느낌을 알아차리는 그 방면은 이제 수행으로 말씀하셨는데 질문 한 분이 해주신 거가요. 느낌을 선생님께서 이필원 선생님께서 능동과 수동으로 구분하셨고 하셨는데 느끼는 것을 아는 것과 느껴지는 것을 아는 걸 구분하신 거죠. 근데 수행할 때 현재 하는 그 느낌, 감각을 알고자 하는 거는 능동 아니냐
그러니까 수동적인 그 느껴지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알고자 하면은 이게 마음의 수동 상태인지 능동 상태인지 뭐 이리 수행이 갖는 어떤 측면 뭐 그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예.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느끼고자 해서 느껴지는 것인지 일단 느껴지는 상태로 고스란히 나한테 알려지는 것인지 우리는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느낌에 대한 해석과 평가와 이전의 기억을 떠올려서 섞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어떻게 보면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과거의 기억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해석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느낌을 온전히 내가 이제 향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적으로 다시 한번 보는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원론적인가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미선스님, 예. 사실은 이제 오늘 여기 학회에 계속 참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느낌입니다. 근데 권성만 교수님 아까 발표하시면서 태초에 느낌이 있었다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는데 이게 심리학계에서 인지과학계에서 정말 그것을 그냥 이렇게 영성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 정치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학술적 표현이 아니고 상당히 문학적 표현입니다. 또 기독교인이 들으면 아주 야단 맞을 말씀이고요. 아까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이런 그 성인으로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인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 현재의 상태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게 어떻게 발생했는가, 발달했는가, 이 발달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느낌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태초에 느낌이 있었다라고 할 때 그 느낌에 대한 학술적인 표현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아마도 감각적인 것, 그리고 피아제 같은 경우도 결국 이런 그 태어나서 아이가 감각과, 근데 감각만으로는 아니고 그것과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이 연결 통합되면서 인식이 싹 튼다, 세상에 대한 이해가 발생한다. 뭐 그런 말씀이고요. 그 느낌 속에는 사실은 감각적인 느낌과 정서적인 느낌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감각적인 느낌의 상당 부분은 쾌불쾌, 접근 회피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정서와 감각을 구분한 이유는 이런 인지 발달 과정에서 초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감각적 느낌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정서나 감정이라고 할 때는 흔히 이제 성인의 경우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복잡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유발되는 정서적 느낌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경험하는 감각적 느낌보다는 훨씬 복잡한 요인들이 들어가 있다. 특히 어떤 인지적인 해석, 평가, 이제 이런 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본 겁니다. 예, 굉장히 저는 이제 아까 그 분류 해석 방법이 굉장히 명쾌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계속 그 탐구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그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느낌의 진화라는 원제는 Strange Order of Things라는 원제입니다. 근데 거기서 진화 심리학적으로 느낌이 가장 원초적인, 가장 처음에 이런 생명체가 이렇게 탄생할 때 나왔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책을 지금 제가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 저는 거기서 말하는 느낌은 뭘 말하는 건가요? 필링인데, 필링. 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느낌하고 딱 맞아듭니다. 그리고 뭐 정서나 감정은 따로 이야기하고요. 이게 가장 원초적인 느낌이죠. 순수 느낌. 예.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저는 학술적인 네. 그런 그 논의들이 계속 있는지 좀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잠깐 보충, 그 스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다마지오가 구분하는 그 필링을요, 원초적인 그 퍼스트 레벨에서 그 필링인데 뱀을 보았을 때 첫 번째 레벨에서는 그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 말하는 뱀을 딱 보면 1차적으로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퍼스트 레벨의 그 필링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마지오는 그런 그 필링이 일어났을 때 저기 2차적으로 세컨드 오더 필링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게 의식적인 차원에서 지금 위험하구나라고 판단적인 의미의 필링이죠. 그래서 그게 아까 이필원 선생님 말씀하신 거 느껴지는 거에 대한 또 능동적인 느낌. 그게 그 다마지오 구분이 아까 이필원 선생님 하시는 게 굉장히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 겁니다. 예. 그 권성만 선생님께서 감각, 직감, 정서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저는 감각이 이제 태초의 감각, 느낌 이래서 태아 때 유아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태초에 느낌이 있었다 그러는데 저는 이 감각이 태초에만 있고 그러니까 느낌으로서 태초만 있고 진화되고 나서 없어진다거나 아기 때는 그러니까 유아기 때는 있고 지금 성인이 됐을 때 없는 게 아니라 그 태초가 지금 나는 또 태초로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감각하고 직감이 그닥 그렇게 딱 구분되는 거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그 감각이 직감으로 살아나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태초에 느낌이 있었다라고 할 때 그 느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결국 느낌에서부터 출발했다. 지금도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경험과 뒤섞여서 물론 느낌은 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정보처리에서는 톱다운 바텀업.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그 외부에서 그대로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선택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 안에서 선택한 이게 마구 뒤섞여 있기 때문에 예. 뭐 느껴지는 건가 느끼는 건가 이거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죠. 근데 그 태초에라고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가 지금 나한테 있어야지 느껴지는 것으로서 내가 그걸 찾으려는 수행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가 아닐까 싶어서요. 있겠죠.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많이 혼탁해져서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뒤섞여서 그럼 못 찾는 거예요? 정말 깊은 수행을 해서 바라볼 때 가능해야 아니면 되겠죠. 아마 그걸 느끼기 어려울 거다. 뭐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의식적 차원으로. 근데 그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사실 무의식적 처리를 할 만한 정보들이 많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의식 상태에서 무언가 이렇게 희미하게 느껴지는 감각적인 느낌. 여기서부터 우리 마음이 출발했다라는 의미고 지금 직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해서 지금 엄청난 기억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항상 의식적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도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거는 감각적 느낌과는 다른 매우 복잡한 내가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후천적인 경험들이 나도 모르는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의식에 이렇게 돌출하는 것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또 다른 느낌이다. 예. 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또 다른 그러면은 점은, 예. 감각하고 지각을 구분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그러니까 감각을 할 때 무의식적인 감각은 직감으로 보시고 감각을 할 때 의식적인 거는 그러니까 의식적인 게 들어가는 거는 지각이고 그러니까 이제 뱀을 보고 이렇게 뭐 둥글고 뭐 길고 어쩌고 이렇게 감각 시각적 뭐 촉각적 다 하고 이게 위험하다라는 그 지각까지 들어가는 거는 감각적 지각, 지각이 들어간 감각. 그다음에 직감은 이제 경험이 바탕
으로 여러 번 이제 그 반복적 경험과 그다음에 이제 무의식적인 거를 포함된 거 그렇게 복잡하게 좀 예, 보셔야 돼요. 느낌이란 개념 하에서 감각, 지각, 직관, 정서, 감정 하여튼 온갖 것들을 많이 토론됐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각자가 다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느낌이 좀 갑갑할 수도 있을 테고 좀 뭐 잘 해결이 되면은 좀 시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멘탈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나 성공학을 목적으로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느낌이라는 것을 가지고 더 느끼게 해서 증폭시켜서 예를 들어서 성공한 나의 이미지나 그런 이미지에서 느껴가지고 더 증폭시켜서 그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활용을 한다라든지 또는 습관 교정을 할 적에도 내가 기분 좋은 느낌을 느끼게 해서 거기에서 그 좋은 느낌을 타고 원하는 쪽으로 더 에너지를 쏟아서 삶을 변화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반면에 뭐 소방공무원 이런 분들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또 거꾸로 너무나 직면하는 그 피가 낭자한 현장이 끔찍하기 때문에 느낌을 차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안 느끼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남아서 차후에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이 느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은 우리가 최초의 외부 세계하고 접점하는 게 이게 바로 느낌이고 느낌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충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느낌이라는 이 재료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습관이나 삶을 바꿀 수가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까 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할 적에 그렇게 무감각으로다가 자기를 차단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더 느낌을 증폭시켜서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그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수행을 통해 실제 우리 일상 삶에서 원하는 나로 좀 가고 안 좋은 습관을 좀 버리고 하는 거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 소위 말해서 아까 뭐 감정의 물결을 타되 즐기라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예. 그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뭐 지켜봐라 알아차려라 솔직히 지켜보고 알아차리다가 증폭이 더 돼서 횟가닥 그 순간에 음식을 막 삼켜 먹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우리 차원의 우리 수준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수행으로 아주 작은 단위부터 조금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이야기를 좀 수행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느낌을 본인 각자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그냥 이렇게 이론상으로 잘 알아서 잘 지켜보고 그냥 이렇게 말고 좀 구체적으로든지 좀 더 친절하게 사적인 경험까지 곁들여서 그 느낌을 어떤 식으로 본인이 느낌을 어떻게 갖고 사는지 어떻게 이걸 다루는지를 조금 있다가 한 분씩 말씀해 주실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함께 해주시면 다 합해서 아까 방금 질문하신 분하고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희가 느낌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기 전에 제가 앞부분을 못 들어서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누구의 느낌을 경험하는가 하는 건데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정서가 누구의 것인가? 과연 이 느낌을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심리학에서는 정서 전염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정서라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에 우리가 비의식적인 순간에도 타인의 정서로부터 촉발되고 그 정서 점화된 정서가 잘못 추론되면 이게 나의 정서다라고 우리는 오귀인하는 거죠. 잘못 귀인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의 정서를 경험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버드랑 이스라엘에 있는 하이파 대학에서는 체험적 무화 과정이라는 처치를 고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에 대해서 나의 것이라고 붙이고 보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의 경험을 하되 이것을 나의 것이다, 내 느낌이다, 나의 불안이다, 나의 분노이다. 이 주어를 떼고 그 감각 자체를 보자. 그걸 탈자기 참조적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이게 사실은 무아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초기불교랑 선불교 하시는 분께서 우리가 분별하지 말고 그 느낌을 보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자기를 떼고 바라보는 것이 정말 불교적으로 보는 것이 무아에 온전하게 체험적으로 뭐 이렇게 실천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지금 질문도 5분 다 잘 들으셨죠? 누구의 느낌인지 이거 잘 떼고 보라고 그러면서 누구의 느낌인지 또 찾아보라고 그러시니까 이제 복잡할 것 같은데요. 지금 더 이상 질문 있어도 내년에 연찬회에서 또 토론하기로 하고 한 분 한 분 여기서부터 가지 않고 저기서부터 오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냥 한 1, 2분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1,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심리학에서 이제 그 긍정 감정,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 요새 그 향유하기, 세이버링이라는 그런 그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뭐 다른 생각에 잡혀 있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내 입에 주어지는 그 음식의 맛을 충분히 음미하지 못한다. 그 세이버링이라는 건 맛을 충분히 느낀다. 그러니까 그 와인 애호가들은 와인을 마시더라도 저희는 완샷 해보니까 그냥 아유 뭐 상쾌 그 정도지만 향을 맡고 입에 한 방울 넣어서 돌리고 음미하고 냄새를 맡고 색깔까지 보고 사실 우리 생활 속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느낌의 축복이 널려 있다. 다만 우리가 무언가 어떤 가치에 쫓겨서 그 순간순간을 충분히 만끽하지 못하고 미래에 어떤 것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는 이런 태도들이 here and now의 축복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바쁘면 안 돼요. 바쁘면. 그래서 릴렉스하고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 뭐 하나하나의 그 맛을 충분히 느끼는 것.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를 고통스러운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게 인간관계죠. 그 나를 자꾸 부정정서의 수렁에 빠뜨리게 하는 상대방들이 있죠. 뭐 전 2가지입니다. 그런 사람 안 만납니다. 가능하면 안 만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먼저 도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사람을 무언가 내가 불편하게 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그 사람을 불편하게 했을지 제 나름대로 우선 행동을 좀 바꿔보고 기분은 좀 나쁘지만 그래도 잘했어. 또 그러면 하여튼 그런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요. 결국 우리 인간이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게 만드는 것은 부정정서 때문일 거다. 그런 점에서 부정정서는 하나의 축복일 수 있다. 만약에 부정정서가 없다면 과연 종교가 있겠으며 불교가 있겠으며 이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그런 성찰의 노력을 우리가 기울였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축복일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권성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저랑 너무 똑같네요. 근데 심리학이 아니고 저는 철학이니까 그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철학적 용어로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강의에서 에피쿠로스랑 휴움 자연치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연치료가 에피쿠로스나 휴움이 말한 자연치료가 그냥 그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맛있는 음식 먹고 기분 전환하고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좀 고통스럽고 이러면 뭐 산책하면 하기도 하고 뭐 친한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또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를 좀 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아까 그 에피쿠로스나 휴움이 감정 중에서 우정이라는 감정을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자연 치료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감정 전염 이 이야기 말씀하시면서 그 나쁜 부정적 감정을 갖게 하는 저도 그런 사람 안 만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안 만나고 그러나 이렇게 교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배우자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싸우죠. 계속 예, 좀 많이 싸우긴 하는데 이제 그런데 같이 이제 술 마시면서 대화로 많이 풀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 감정을 이렇게 교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주작에서 그 성격 교정을 위해서 반성을 하면서 이렇게 반성을 좀 많이 하면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그 반면교사나 이렇게 좀 많이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 전공이 희움이 공감을 되게 강조했으니까 저는 제가 먼저 공감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도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의 그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알잖아요. 뭘 원한다는 거를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참 거기에 되게 맞춰져요. 그래서 강의 평가에 처음 두 선생님 공감력이 너무 좋은 선생님이다. 이런 평가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공감, 자연적 치료, 일상생활에서 그런 게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휴미 말한 그런 자연 치료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한 종교가 없다는 것은 곧 불교라는 뜻입니다. 우선 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특히 불교 쪽의 학회 분위기는 좀 청중들과 발표자 사이에 일종의 약간의 괴리가 있어요. 각 전공자들이 각자가 연구한 전문적인 파트가 있고 언어도 서로 다르고, 예를 들면 초기 불교하시면 산스크리트 팔리였죠. 성불교 언어가 따로 있고, 지금 현대 정신분석이나 뭐 심리학 용어에다가 서양 철학에다가 저도 동양 철학이고 막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로 이제 소통하고 있는 거를 청중들은 다 그걸 알아서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 점에서 굉장히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한 60, 70%는 최소한 흘려 들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게 하나 미안한 점 중에 제가 대표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게 또 학구적인 업적들은 주로 이제 연구에 집중하고 분석에 집중하고 있어서 청중들이 기대하고 있는 프랙티컬한 관심에는 또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중적으로 아마 좀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신 것은 뭔가 여기서 한두 개를 내가 건져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아주 충만했기 때문에 아닌가. 계속 이 소통은 넓혀가야 되니까요. 하여튼 그 점은 말씀드리고, 아까 하신 질문 중에 느낌에 대해서 이게 누구의 것인가라고 물어보신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우리가 처음 간과한 게 아닌가. 생각처럼 느낌도 일종의 패턴이 있죠. 그리고 그게 한 문화권에 하여튼 지배를 받고, 특히 현대 사회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고, 권력, 언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하나의 전파가 돼서 이제 뭔가 이제 일률화, 획일화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상당히 위태로운 현상이고, 특히 현대 사회 매스미디어가 발전하고 나날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한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한 1시간 정도 만에 누구 어떤 사태에 댓글 읽고 앉아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그렇다고 차단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럼 디톡스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느끼는 나만의 느낌의 어떤 정체나 나만의 느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로 연습되고 훈련돼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어디 누가 해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스스로 다들 찾아가야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아마 원론적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 이 세속적 관심으로부터 일단 거리를 두는 게, 부처님처럼 불교가 최초에 그러했듯이 세속적 관심과 세속적 자극으로부터는 일단은 거리를 더 줘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는 법, 그리고 그 다음에 진정 내가 느끼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뭔가 이 각성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근데 제가 하나 또 해법을 하나 드리자면,
그런 모험이 자주 나오시면 일단 이게 중요한 해법 중에 하나고요. 완전 별 세계를 만나는 거죠. 이게 와 계시는 것 자체가 지금 별 세계와 대면하고 있고, 그래갖고 이제 앞에 나오는 발표자가 제대로 하느니 못하느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것도 중요한 느낌과 훈련 중에 하나고요. 제 생각에는 역시 고전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불경이든 이게 고전이든 간에 전혀 다른 세계와 전혀 다른 문자를 만나면서 그 자체가 그게 무슨 새로운 훈련을 지시하고 있긴 하지만 읽고 동참하는 것 자체가 전혀 다른 느낌과 기분에 빠져들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건 묘한 매력이 그 자체가 저는 구원으로 가는 사다리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인생 가장 정말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 하나가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된 거, 이 문자를 탐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하나 아무거나 붙들고 혼자서 기대면서 이제 즐거운 자극에 침잠하는 게 아마 이제 좋은 해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뭐 느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일성과 순간성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지금은 계속 순간성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시간은 어차피 뭐 계속 흘러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동일성은 다시 반복될 수 없으니까 유일성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생각이냐라고 하는 것도 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일성, 순간성이라는 게 확실하면 그것은 완전성이 돼요. 완전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냥 행복인 거예요. 그것은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약간 속된 말로 하면 입 닥치고 행복이죠. 그게 사실 선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관조한다, 뭐 사마타 비파사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지금 유일성, 완전성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교 대상이 없고 뭔가 이렇게 대비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완전한 행복이에요. 물론 그걸 이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걸 과연 사람이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늘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를 바꿔서 부처님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저이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조사선의 관점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예, 아까 권성만 교수님께서 그 음식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 질문 나왔을 때, 그 음식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마지막 니까야인가에 보게 되면 외도 수행자가 부처님을 관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식사하시는가 하는 식사법도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음식을 숟가락에 담아서 입에 넣으시고 이것을 알갱이가 남지 않을 때까지 씹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삼키시죠. 근데 이때 이것을 일종의 먹기 명상의 하나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짜면은 불쾌감을 느끼고 뭐 싱거우면 좀 맛이 왜 이래 또는 밋밋해 또는 단 것이 있으면 나 달콤하고 좋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학습된 내용들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을 때는 그냥 먹을 때 일어나는 그 느낌만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느낌을 짜면 짠 대로 느껴보려고 하고 쓰면 쓴 대로 느껴보려고 하고 달면 단 대로 느껴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내가 단맛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도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냥 그 쓴 맛이 있는 것이고 단 맛이 있는 거죠. 그 하나의 금방 저기 스님께서도
이렇게 그 어떤 일시 순간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순간에 일어나는 사태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넘어가게 되면 대단히 뭐 엄청난 게 있을 것 같지만 엄청난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면서 일어나는 게 다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초기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면은 음식을 먹을 때 그 느낌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찬 것을 우리가 접했을 때 내가 이 찬 것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벌레를 보았을 때 소스라치 놀라는데 그것을 내가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보고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느낌을 대처하는 나의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느낌에 압도당하지 않고 느낌에 대한 어떤 좀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문에서 누구의 느낌을 경험하는가 그냥 느낌만 있을 뿐인 거죠. 누구의 느낌은 아니다. 그냥 느낌은 느낌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살면서 수많은 느낌들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 느낌들을 어떻게 다루면서 살아가시는지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까 권성만 선생님께서 느낌은 수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면서 느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꼭 오늘뿐만 아니라 종종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가 아프면 발이 아프면 느끼잖아요. 그럼 위가 안 아플 느낄 수 있다는 건 내가 그 아플 때 느낀다는 건 느낌의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위가 안 아플 때도 그럼 느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거는 못 느낄까? 근데 수행을 하면은 이게 이제 기본이 됐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야지만 느끼는데 고통스럽지 않으면 의식의 문턱 아래로 내려가서 느끼지 못하는데 수행을 해서 경안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어떤 그 상태가 되면은 이 모든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순수한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예.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그 느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듣느라 그냥 온갖 느낌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느낌 잘 정리하시고 유지하시고 제발 돌아가실 때는 좋은 느낌으로 돌아가시면서 내년 연차내에서 또 다시 좋은 느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6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오늘 다 같이 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한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안녕히 가시고요. 다음 또 기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